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244쪽에 개발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개발 계획. 자, 이 도시개발법에서 계획이 3개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나오는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전체적인 절차를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에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가 전체적인 과정, 절차를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절차를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등장하는 각종 계획 있죠. 계획을 기억하시면 보통 그 사업의 순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도시개발 사업에서 계획이 총 3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여러분 개발 계획이라는 겁니다. 개발 계획.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여러분 실시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획이 여러분 환지 계획입니다. 이렇게 3개의 계획이 나오게 돼요. 우선 이 3개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면 먼저 개발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첫째 이건 지정권자가 수립을 해요. 지정권자. 아까 지정권자 누구라고 그랬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 지정권자 수립하는 것이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하나의 방향 설정. 청사진. 큰 틀을 정하는 계획. 이걸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사진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기는 구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다음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냐? 보통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계획이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뭐냐? 이건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자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 실시 계획이라고 해요. 그 실시 계획은 당연하게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개발 계획. 왜? 이 개발 계획은 청사진이죠. 그리고 청사진을 수립했던 지정권자, 이 시행자를 지정해 주죠. 그러니까 이 지정권자가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 지정권자 사업 시행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거든요. 지정. 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수립하는 계획이 실시 계획이잖아요. 그럼 실시는 당연하게 개발 계획 뭐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지계. 환지계는 뭐냐? 역시 사업 시행자 수립을 해요. 어떤 경우냐? 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다시 말해서 사업이 끝나고 토지로 돌려주겠다. 이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 환지 계획은 한마디로 뭐냐? 요겁니다. 약속. 모처럼 비법률적인 용어가 나왔네. 부드러운 용어, 약속. 뭐예요? 사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돌려주겠다는,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환지계획. 이 약속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지계획은 최종적으로 인가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인가 받아놓고 사업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오늘 계획이 3개의 계획이 나온다. 제일 먼저 무슨 계획? 개발계획.
두 번째 실시계, 세 번째 환지계. 그러면 수용 방법일 때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수용 방법일 때. 그렇죠? 수용 방식은 환지가 없으니까.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계까지 세 개의 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니까 그 개발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개발 계획. 여러분 교재 241쪽에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발 계획을 좀 더 보충 설명하죠. 개발 좀 더 보충 설명. 개발 계획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언제? 수립 시기. 시기를 보겠습니다. 시기는 말이죠. 시기는 원칙적으로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해요. 자, 구역을 지정하기는 방향을 설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외적으로는 말이죠.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후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첫째, 개발 계획을 여러분 공모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경우. 그럼 보세요. 원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순서인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투기꾼들이 몰려들 거다 말이죠. 그럼 땅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개발 계획을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경우.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냐? 거기가 소위 미성숙지인 경우. 미성숙지. 여러분 미성숙지 그런 말이죠. 거기는 특히 투기 가능성이 높은 미성숙지라는 뜻입니다. 아직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토지 가격 상승에 여력이 특히 높은 지역을 미성숙지라고 그래. 이 미성숙지에서는 특히 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먼저 지정하더라. 그래서 원래는 개발 계획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데 이런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는 경우라든가 투기 가능성이 특히 높은 미성숙지의 경우는 개발 계획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방향 설정이 불가하다고 그랬죠? 네? 방향 설정이 불가하다. 즉 뭐예요? 청산인에 불가하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구체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그 개발계획 내용에서 1번 뭐가 나오네? 명칭과 위치 면적. 어디가 신도시라는 명칭, 위치, 면적. 2번 제일 뒤에 사업 시행 기간, 사업을 언제까지 끝낼 것이냐. 여러분 신도시를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초 신도시가 개발된 게 어떤 신도시? 흔히 우리가 1기 신도시라고 그러죠. 1기 신도시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5개 말하죠. 1기 신도시 5개. 이 1기 신도시가 19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기 신도시를 말이죠. 1989년에 발표하고 1996년까지 무려 7년 만에 5개 신도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빛과 같은 속도죠. 자, 그래서 보통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는 1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 5번 사업 시행 방식 이런 내용들이 개발계에서 보통 밝혀진다 말이죠. 하나만 더 기억하면 14번이 거기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 원업권 쪽에서 토지 등 세부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세부 목록. 거기 밑줄 그어보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밑줄. 가로 안에 토지 등 밑줄, 토지 등 세부 목록 밑줄, 세부 목록.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세부 목록. 이건 앞으로 수용의 대상이 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물건이 있으면 어떤 토지, 어떤 물건, 어떤 권리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그 세부 목록을 이 개발계획에서 발표해준다는 겁니다. 개발계획 내용에서.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첫째 명칭, 두 번째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 방식, 그리고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특히 그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게 개발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행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시행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다면 제일 먼저 개발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구역 지정했죠. 그리고 이 시행자를 갖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시행자는 첫째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한다. 그런데 시행자를 말이죠. 다음 같은 우선에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지정. 우선 지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량적 우선 지정과 의무적 우선 지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재량적 우선 지정이라는 것은 개발계획을 아까 여기 공모하는 경우 있었죠? 공모에서 누구? 응모자. 공모에 선정된 누구의? 응모자. 다시 말해서 개발계획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서 당선된 응모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응모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가급적 그 사람에게 사업시행 권한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데요. 이건 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일 때문에 전부 환지 방식.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지, 땅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누구?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적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재량적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 음상입니다. 이게 우선 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지정하되 다만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두 가지 있는데 개발계획을 공모로 선정하는 경우 누구를?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할 때는 토지소유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중에서 말이죠.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 있죠. 지방공사.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또 누구? 토지소유자. 조합. 이들이 도시화 사업시행자 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249쪽에 248쪽에 그 조합 나오는데 조합은 일단 여기서 아직 보지 않겠습니다. 조합은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온 실시계획이죠. 저기 실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아까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다고 그랬죠? 실시계획 이건 뭐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고 그랬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 포함되느냐 말이지. 사업시행자 수립한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개발계획은 포함되지 않냐? 개발계획은 청사진이 불과하다고 그랬죠? 방향 설정. 근데 지구단위는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네 번째, 실시계획은 부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어디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돼. 자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었던 지정권자가 수립했던 방향 설정이 개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 사업시행계획은 자기를 지정했던 그 지정권자가 수립했던 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합해야 된다. 실시를 수립했으면 이건 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누구한테 인가 봐야 될까요? 역시 자기를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자, 이게 실시계획이 되겠네.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이다. 그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개발 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50쪽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나오죠? 아까 시행 방식 크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환지 방식. 두 번째, 수용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개발사업을 어떤 경우에 환지 방식,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 혼용 방식을 시행하는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자 먼저 수용 방식 볼까요? 수용 방식은 어떤 경우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했죠. 밑줄.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인 다음에다 적어보세요. 집단적인 주택지,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라고.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아까 집단적인 주택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보세요. 환지 방식에서 2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를 있죠.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기가가 현저히 높으면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러면 사업시행 방식을 지금까지 수용 방식이 있을까요? 환지 방식으로 할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용 방식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뭐예요? 신속성이잖아요. 빨리 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 것은 아주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속성을 중요하는 게 전부 다 수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누가 한 줄 아세요? 대부분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근데 LH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죠. 보호상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남은 건 뭐죠? LH공사 지금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빚이 무려 얼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그 한 해 예산이 한 반 정도 될 만큼, 180조 이렇게 될 만큼이죠. 그래서 이자만 해도 하루에 어떻으면 몇십억 이렇게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이 현재.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혼용 방식은 맞죠. 두 가지가 있어요. 혼용 방식, 사업을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를 분할 혼용 방식 하고요. 분할 혼용.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도시발기 이렇게 지정이 되면 말이죠. 혼용 방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혼용 방식을 하는데 여기를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수용 방식, 여기는 환지 방식, 여기는 수용 방식, 여기는 환지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것을 분할 혼용이라고 해요. 분할 혼용. 반면에 여기 수용도 하고 여기서도 뭐도 하고 환지도 하고 환지도 하고 수용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종점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분할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었어요. 반드시 분할해서.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는 꼭 수용만 해야 되고 여기는 꼭 환지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효율적 추진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에 가서 혼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도시발기를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면 맞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식은 크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은 다시 뭐예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251쪽에 이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간 거냐? 자, 보세요. 제일 먼저 개발계획 수립했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다? 개발계획 지정했습니다. 개발계획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죠. 사업시행자 무슨 계획 수립해? 실시계획 수립했죠. 실시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실시에 인가받으면 수용방식은 곧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 환지방식은 환지계획을 또 하나 수립해야 되지만 수용방식은 환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 수립만 끝나면 곧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가장 큰 건 뭐냐? 토지 등의 수용 문제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여기서 토지 수용이 우리 공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우리 공법에서 토지 수용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 토지의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소유권을 갖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자칫 민법상 사적 자치 원칙에 반하죠.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래서 토지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거기 보면 첫째, 토지 수용의 주체.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이든 비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비행정관청이죠. 개인주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는 토지 소유권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시행자인 비행정관청에게도 토지 소유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 비록 비행정관청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신도시개발사업이라는 중차례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토지 소유자 조합 이런 비행정관청에도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순간 이 지정의 의미가 뭐냐? 지정의 의미가 행정,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소위 뭐 해주는 거예요? 위임해주는, 위임.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와 같은 비행정관청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되는 순간 타인 토지를 강제로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출제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중에서 행정관청인 사업시행자만이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꼭 출제됩니다. 행정청, 비행정청 묻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수용의 조건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민간 사업 시행자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보세요. 토지 소유자라든가 또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민간 사업 시행자 있죠? 민간 사업 시행자 타인 토지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럼 민간 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권을 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 사업 시행자 믿업지 못하잖아요. 왜? 민간 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권을 줬더니 남의 토지를 수용해 놓고 중도에서 부도라도 나버리면 사업도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는 애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의 타인 소유권을 수기는 주되 어떻게 주냐? 아주 조심스럽게 수용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그 조심스럽게 뭐냐? 적어도 사업을 확실하게 해낼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뭐가 올 때? 느낌. 필이 올 때. 그 필이 뭐냐? 민간 사업 시행자 저기서 타인 토지 수용할 때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수용은 누가 할 수 있다? 행정처는 비행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 시행자 타인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사의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서만 가능하다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적어도 사업을 확실하게 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수용의 근거법은 뭐냐? 근거법은 소위 이런 법입니다. 공취법이라는 법이에요. 공취법. 여러분 공취법은 간단히 줄였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공취법이에요. 해보세요. 무슨 법이라고? 다시 한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건 종전에 토지수용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토지수용법이 없어지고 새로 나온 법률입니다. 토지수용법은 토지만 수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무에서 토지든 건물이든 권리든 공익사무에서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보상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공치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시면 여기서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보상 방법. 보상 방법은 원칙은 말이죠. 사전, 현금 보상입니다. 사전 현금 보상. 사전 보상이죠. 사전 보상의 원칙은 뭐라고 하냐? 보상 없는 수용 없다. 반드시 타인 토지 수용할 때는 보상을 먼저 하는 얘기죠. 현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사후 현물 보상이 있습니다. 사후 현물 보상. 사후 현물 보상은 뭐냐?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하겠다는 거죠. 현물은 뭐냐? 현금이 아니고 토지나 건물로. 다시 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보상하니까 엄청난 보상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하겠다. 그것도 뭘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이게 사후 현물 보상입니다. 이 사후 현물 보상이 뭐냐면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겁니다. 토지상환 채권 발행. 뭐라고요?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를 수용하고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네가 원한다면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보상하겠다. 그것도 이번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사후에 토지로 상환할 것을 조건부로 받은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그래서 원한다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후 현물 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말이죠. 이런 제도도 있어요. 선수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수금 제도. 이건 우리가 선수금하고 토지상환 채권 이 두 가지 제도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법을 할 때 성공의 관건은 뭐라고 그랬으면 엄청난 자금이라고 그랬죠. 자금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선수금하고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상환 채권은 줄 돈은 언제 주겠다? 나중에. 그것도 뭘로?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는 것이고, 선수금은 뭐냐?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대금 받아야 되죠. 대금을 받았는데 이 대금을 먼저 받겠다는 얘기죠. 미리서 받는다. 이게 선수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제도하고 이 토지상환 채권 두 가지 제도는 무슨 방식에서 나온 거다? 수용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수용 방식. 무엇을 위해서 나온 제도다? 엄청난 자금난의 해소를 위해서, 자금난의 해소를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바로 선수금 제도하고 토지상환 채권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런 사업 시행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순환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 개발 사업. 순환 개발 사업. 여러분, 이 순환 개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도시 개발 구역이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밀어야 되죠. 밀려면 이 안에 갑이라는 사람도 있고 을이라는 사람도 있고 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밀기 전에 어떻게 밀어야 되죠?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철거되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고 미래하리죠. 보통 그 대책을 어떻습니까? 이주야 택지를 주든가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 전세자금을 갖다 유용자에 준다 이런 방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구역이 넓은 경우에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 가지 전세 나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공구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눠서 순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여기다 아파트를 하나 건설해. 아파트는 여기다 건설할 수도 있고 안에다 건설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순환용 주택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순환용 주택. 이 순환용 주택은 새로 건설한 것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먼저 1공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는 1공구를 먼저 사업을 쫙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이 주택으로 입주시켜요. 그럼 1공구가 총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쫙 해서 끝내.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시 이쪽으로 입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뭐가 비해? 순환용 주택이 비죠. 그러면 2공구에 있는 사람을 또 이쪽으로 입주시키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입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의 공구로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환개발사업. 순환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개발사업은 특히 우리가 도심지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많이 이용합니다. 왜?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전세난이 당연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정비법에서도 순환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개발사업. 뭐다? 도시개발구역을 몇 개의 공구로 분할해서 뭘 이용하여? 순환용 주택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뭐란다? 순환개발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개발계획 실시 이제 봤죠. 그래서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 지정 전에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다는 거. 내용은 방향 설정 청사진을 불가하다. 또 시행자 누가 되냐? 지정권자 지정한다. 근데 우선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다.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정해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기간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으로서 사업 시행자 수립한다. 여기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포함돼야 된다. 개발계획이 포함해야 된다. 지정권자는 인가받는다. 또 혼용방식은 분할 혼용방식과 미분할 혼용방식이 있다는 거. 수용방식에 들어가서 이제 타인 토지 수용이 중요한데 수용의 주체 누구다?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묻지 않고 모든 사업시행자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용의 조건에서 민간 사업시행자 수용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느낌이 필요하다. 적어도 전체 토지의 3분 이상을 수용하고 토지사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수용의 근거법은 공취법이고 보상방법은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현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토지상환채권. 이 토지상환채권과 선수금 두 가지 제도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순환개발사. 자, 이 정도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